영화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이재원입니다. 네, 선배님들, 비온 뒤 겨울이 갑자기 이렇게 온 해버렸죠.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운 날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계신 게스트 한 분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예, 바밤바님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밤바입니다. 왜 바밤바죠? 여러분은 바밤바 삼행시를 아십니까? 뭐죠? 그 배우 모시기 씨가 네, 박성웅 씨잖아요. 네. 네, 박성웅 씨가. 네. 아는 형님 나와서 한 아재 개그인데요. 네. 저도 그런 바밤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바밤바로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바밤바 같은 사람이 어떤 거죠? 어디에나 적재적소로. 또 그런 깊은 뜻이. 예. 네, 그렇군요. 삼행시가 재밌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밤바님 처음 저희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데 바밤바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리 경고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첫 여성 게스트와 단독 진행이라 정말 지금 두근두근 거리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진행 깔끔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밤바 씨는 이제 이렇게 방송을 평소에 이제 듣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보게 되셨는데 혹시 이 어떤 방송 참여 어떤 느낌? 첫 느낌 어떠신가요? 일단 듣기만 하다가 네네. 나오니까 네. 재밌는데 혹시 터스크라는 영화 아시나요? 터스크요? 터스크 잘 알고 있죠. 그 팟캐스트 진행자분이 납치돼서 물개로 개조되는 그 B급 영화잖아요. 케빈 스미스 감독님의. 저요? 저는 그 명성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봤답니다. 왜냐면 연계론을 알고 나서 봤죠. 그 영화가 납치돼서 이제 물개로 사람인데 이제 개조가 되죠. 근데 왜 저가 있을 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느낌을 여쭤봤잖아요. 왜 터스크를 말씀하셨는지. 네. 죄송합니다. 팟캐스트 하면 터스크가 떠오르고 최근에 뭐 그 팟캐스트 진행자가 되게 극우 세력인데 뭐 좀비한테 막 잡히고 이제 목소리로 좀비 전파되는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또 생각나네요. 죄송합니다. 일이 두서가 없네요. 이렇게 범상치 않은 게스트 분 데리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밤바님은 그러면 이렇게 요새 근황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제 이제 첫눈이 왔고 맞죠. NCT 127의 첫 콘서트 날이었습니다. NCT 팬이시죠? 맞습니다. 저는 시즈니인데요. 시즌이라고 하시는군요. 네, 팬덤 명칭이 시즈니인데 제가 데뷔 때부터 좋아한 시즈니인데 이번에 콘서트를 6일 동안 하는데도 하나도 제 자리가 없다는 거에 통탄한 슬픔을. 티켓팅 도전하셨는데 아쉽게 못 구하셨나요? 네, 선예매, 일반 예매, 취소표 다 구해봤지만 남은 건 풀미. 풀미. 이게 확실히 티켓팅 구하기가 요새 진짜 하늘에서 별 따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한번 도전해봤는데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아예 먹통이 되더라고요. 서버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구하는지 모르겠어. 거의 기계 뭐 매크로 돌리겠죠 다들. 매크로 전쟁이야. AI 전쟁. 지금 주제랑 아주 딱 맞네요. 오늘 우리가 다룰 콘텐츠랑 아주. 진행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 처음 진행 조타류 맡으셨는데. 그쵸. 제가 한번 감상 한번 들어봐도. 첫 진행의 어떤 감상이요? 예. 제가 일단은 첫 어떻게 보면 경험이기도 하니까 재밌었고, 다만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부족함을 좀 많이 느꼈고, 제가 사실은 모니터링을 잘 안 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 어떤 자아가 좀 피한 거 아니었나.
네, 저의 어떤 화술 화술을 이렇게 딱 정면으로 마주 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내가 평소에 뭐 이렇게 말했구나, 뭐 장단점 파악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한번 저도 이제 상현 씨처럼 이렇게 끊김없이 한번 샥 한번 가보는 게 목표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실 것 같은지. 오늘 좀 보이잖아요. 긴장 엄청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또 이렇게 도전을 해야 또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그리고 우리 바밤바님이 또 방송을 같이 한 이유는 사실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일본 쪽 박학다식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방송 보셔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요번 플루토 방송에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게스트분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좀 초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밤바님 소개와 근황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요번 주 선배님들은 또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댓글 읽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방송 이후에 짠했나봐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143님께서 재원님이 드릉드릉하면서 나 이제부터 시작한다 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이렇게 얌전하시다니.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게스트일 때랑 진행자일 때랑 조금 더마블을 했어야. 더마블이요? 그때 더마블. 그러면 이제 다들 폭격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3폭격이면은 여기 듣는 사람도 지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계속 그 내 내면 속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같이 가지 말래, 같이 폭격하지 말래, 잡아달래.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이 내면의 어떤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그 고속. 지금 아우토반 달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자제해라. 한 명이 운전대는 잡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어떤 본능의 소리가 계속 들려서 아무래도 그렇게 막 가진 않나 싶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지인 아내일할까봐 매운맛 민호님, 민호님, 마이노님, 우리 마이노님 정말 맵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매운 사람이 아닌가.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센 워딩을 재밌게 하시는 분이라 아무래도 그걸 노리고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커팅하느라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아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전 방송을 들으면은 이제 제가 진땀 빼는 모습을 이제 선배님들도 한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빈님이 이번 편은 좀 조용하셔서 관계성이 재밌었어요. 우리 재빈, 우리 안드로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지 않았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폭격은 매화 한 명만 가능한가요? 크크크. 어쩜 게스트마다 다들 범상치 않으심. 상현님 해외 도피는 톡두미 때문이었군요. 크크크. 돌아오시면 프레디의 피자 가게 콜? 가셔야죠. 바로 오자마자 복귀 무대로 프레디를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상현님은 이제 뭐 방송상 재미로 이제 톡투미 때문으로 갔는데 사실 그거보다 전에 좀 계획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계속 그리고 개근을 거의 하셨으니까 조금 약간 리프레시 아마 이제 유럽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폭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미사일이 세대면은 제가 됩니다. 다 사라져서 확실히 한 명이 하면 한 명이 깔아주는 게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얘기하자면 더킬러는 졸았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절대 못 보니 영화관에서 꼭 보라고. 이거 진짜 공감 가죠. 이거 혹시 바밤바님은 더킬러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시네요. 어떻게 이 페이퍼 143님 말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영알못입니다. 지루하게 보셨군요. 영화관에서 봤는데 다들 집중해서 보는 분위기이긴 했어요. 좀 지루했지만 흔한 느낌은 아니라 재미있게 봤어요. 오마주했다는 장피에르 멜빌의 고독이 더 멋있긴 하더라고요. 웨이브에 있습니다. 패스밴더 나레이션이 너무 졸리고 길어서 하하라고 이렇게 또 긴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거 그 장피에르 멜빌 감독님은 제가 대학교 때 좀 공부하러 좀 봤던 감독님이셨고 거의 프랑스 쪽
이제 느와르의 거장이세요. 저는 이게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게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제목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본 게 맞다면 이게 한밤의 암살자일 텐데, 예, 저는 그 알랭드롱의 진짜 알랭드롱의 아주 멋진 왁구로 이제 분위기로 압살하는 그런 느와르 영화인데,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가오는 이빨 잡고 알랭드롱 딱 엄청 멋있잖아요. 근데 되게 그 킬러들이 하는 행동들이 찌질해요. 되게 여자한테 상처받아서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상처받은 듯한 행동을 하거든요. 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처음 접했던 장르여서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느와르랑 코미디랑 좀 제가 느끼기엔 코미디였어가지고 개성적인 작품이 아니었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패스빈더 나레이션은 진짜 멋지긴 하지만 졸리긴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문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북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다음 댓글 이어서 얘기하자면 노아 성현킴님께서 오랜만에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빼먹지 않고 청취하는데 항상 댓글 남기는 걸 깜빡하네요. 앞으로 자주 달겠습니다. 아우,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재원님 너무 진행 잘하시는데요. 아우, 이런 분들의 댓글 덕에 이렇게 좀 힘이 나지 않나.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님도 처음 오셨는데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그리고 표표님 예천국제영화제에서 입상 축하드려요. 유튜브에서 표표님의 영화 나눔을 시청했는데 연기도 잘하시고 몰입감 있게 봤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저번 방송 때 원래 민호님 대신에 이제 원래는 표표님이었는데 디스를 하느라고 빠진 이유를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표표님이 또 좋은 소식 때문에 사실 빠진 거긴 해가지고 그 표표님이 이제 주연으로 나온 단편 영화가 큰 상을 받아가지고 요거에 대한 어떤 내용은 나중에 이제 또 표표님 초빙 하시면은 그때 한번 표표님한테 감상 한번 듣고, 그런 어떤 좋은 소식 때문에 방송에 참가를 못 하셨다라는 점, 제가 그때 그 시간을 표표님이 앞당겨서 바꾸자고 했었는데 이 시간 다 바꿨더니 이제 전날에 안 된다고 와서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와서 너무 그거에만 초점을 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 좋은 소식을 전달을 안 드렸습니다. 아무튼 또 페프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축하의 댓글 한번 남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원님 2주간 더 MC 맡으실 텐데 앞으로 함께하게 될 게스트나 다른 반고정 패널들과의 첫 만남, 어떤 인연인지, 함께 작업한 영화 관련 에피소드가 있는지 등 썰도 풀어주세요. 이번 에피 너무 재밌어서 다회차 시청 중입니다. 확실히 노아 성현킴님이 완전 초창기부터 굉장히 들어주셨던 팬이어서 항상 이렇게 또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뭘 좀 아시는 분이다. 뭘 좀 아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기획자로. 그래서 이제 그 반고정 패널의 첫 만남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사실 좀 얘기할 게 한 2가지 정도 좀 떠오르는데, 일단 제빈님이랑 석돌님 에피소드가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석돌님 첫 만남을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은, 석돌님이 일단 저 학교 선배입니다. 학교 선배인데 이제 제 첫 기억은 학교 다닐 때 이제 단편 영화 찍으면 사실은 후배 입장에서는 선배들 찍을 때 이렇게 불려나가거든요. 스텝으로 차용돼서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좀 낭만과 야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밤새는 거는 진짜 일상다반사고 굉장히 피곤한 일에 좀 연속이잖아요. 사실 야작이죠. 사실 우리 밥원바님도 어쨌든 저랑 학교 동문이어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PTSD. PTSD 오죠. 그날 촬영을 하루 종일 했는데 사실은 이 석돌님이랑은 대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그 촬영이 끝나고 연이어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새벽 한 2-3시에 끝나서 그날 이제 숙소에서 묵고 다음 촬영에 또 바로 가야 되는 스케줄이었어요. 기숙사에서 이제 자기로 한 거예요. 석돌님이랑 배정이 돼서 석돌님이랑 배정이 돼서 굉장히 어색하게 이제 이렇게 그 기숙사에서 한번 묵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뭔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나 봐요. 네. 선배 술 한잔 하실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굉장히 좀 별로 어색하고 하니까 좀 친해지자 느낌으로 했는데 그때 아니 재원아 하고 먼저 잤던 역시 얼음 왕자님. 얼음 왕자님이셨죠 원래 석돌님이. 그렇게 굉장히 어색한 하룻밤을 보낸 게 제 첫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석돌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 나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석돌님 말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인 것 같아. 이게 왜냐면은 후배가 갑자기 이제 선배한테 술 한잔 하실래요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어떤 유교 사상에 선후배 문화가 가득한 이 어떤 예체능계에서 아무래도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다음날 스케줄은 있었나요? 예, 바로 다음날 촬영했어요. 네, 뭐 그런 거,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셔서 얘기한 거죠. 이제 저는 그때 20살 당시에 재원이는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재빈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그 초등학교 때 친구였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굉장히 인디아나 존스랑 미이라에 빠졌던 시기였는데 이제 제가 생일 파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 20명 정도가 이제 왔었어요. 와우. 다양한 친구들이 초대를 받아 와서 어떤 친구들은 컴퓨터 게임하고 놀고 저희 집에. 그러니까 생일 파티인데 맛있는 걸 같이 먹고 이게 각자 노는. 그러니까 나눠줬는데 이제 거기에 뭐 따로 컨트롤도 안 하고 야 이거 뭐 소니 게임 나왔는데 요거 너네 하고 있어라 하고 이제 컴퓨터에 붙어 있게 만들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같이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비비탄 총을 가지고 재빈이가 이제 이모템 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재빈이를 약간 레이드 찍는 그런 어떤 역할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재빈이 말로는 재빈이도 되게 소중한 추억이었다고 말을 하는 게 이모탭 역할을 해서 이제 그 이모탭이 이제 초능력을 쓰거든요. 뭐 모래 폭풍 회오리를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액션을 취하면은 인간 진영인 우리가 쓰러지는 연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때 희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게 영화 관련된 놀이를 했던 그런 썰이 조금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게스트 분들이랑은 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작업한 영화 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사실 같이 있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영화 현장은. 왜냐면 사실 영화 현장에 대한 어떤 다른 진술들은 이게 라쇼몽이에요. 라쇼몽. 각자 관점들이 다 달라가지고 사실 이게 대면을 해야 됩니다. 혼자. 다 얘기 들어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남의 현장 얘기를 얘기한다기보다 제 영화 현장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뭐 뒷담보다는 앞담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제 영화 현장 상현 씨랑 연관되어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연출을 하다가 제가 뭐 평소에 좀 의지를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의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혼자 부담을 조금 많이 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 이게 연출을 하다 보면. 상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되게 제가 믿었던 선배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좀 의식 안 하려고 했어. 어쨌든 좀 되게 미안한 것도 있고 연출이라는 뭐 책임감도 나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출을 하다가 내 뇌는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렸고 뭔가 이 답이 계속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상현 씨한테 이제 내가 의지를 하려고 선배 찬스 한번 쓰자 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이거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좀 찡찡댔어요. 야 이거 답이 안 보인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갑자기 되게 믿음직한 야 재원아 그럼 너 조금만 여기 조금 약간 릴렉스하고 있어봐. 내가 나가서 생각 좀 하고 올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역시나 큰 문제인가 보다. 이제 나는 이제 멘탈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지고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막 되게 이렇게 밖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감동을 했었어요. 야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작품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는구나. 얘기를 했죠. 이제 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같이 들어가서 연출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되게 소름 돋는 게 이거에 아까 내가 라쇼몽이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내가 진실을 듣게 된 게
상현 씨가 사실 그게 나간 게 너무 졸려서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한 면만 보고 그게 사실은 물론 이제 생각은 하셨겠지. 근데 그런 거보다 졸려서 이제 깨려고 돌아다녔던 거야. 그래서 그 어떤 감동이 와장창 깨진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지 않나. 그래도 어쨌든 그런 어떤 존재 하나로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얻게 돼서 이제 좀 연출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그냥 재밌게 좀 그렇게 단편 영화 이렇게 참여했던 기억. 불세출의 걸작 찌질이들 막차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홍보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로 너무 좀 길게 했는데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KKK님의 댓글입니다. 재미없고 잘 만들었다. 진짜 격하게 공감합니다. 크크크크. 더 킬러 에피소드에 남겨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진짜 공감합니다. 그 마이노라는 친구가 굉장히 말은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진짜 공감합니다. 새끼는 지금님 댓글이십니다. 진행자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거군요. 재원님 스트레스 받아서 진행 끝나면 할 수도. 큰 그림 기대합니다. 다들 이 그림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좀만 에너지 모으고 한번 다 원기옥 한번 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 핀처 감독 이번 영화는 별로. 안 그래도 그림은 느린데 나레이션 무엇? 뭔가 영화가 게으른 느낌이다. 이게 바로 감독 말년병인가 싶습니다. 가로치고 저 데이비 핀처 좋아합니다. 저 가수분들에게 아티스트병이 있다면 감독님들한테는 감독 말년병이 있죠. 몇몇 스쳐 지나갑니다. 다음 영화 때 다시 돌아주길. 혹시 다시 만나요. 그 아까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감독님들이 떠오르시나요? 누구야? 스콜세지 감독님이요. 짧게 말해주실래요? 맞아요. 스콜세지 감독님이나 아니면은 뭐 하야오 감독님. 사실 스필버그 감독님도 이런 종류의 영화들을 이제 막 내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저희 방송에 대해서 계속 하던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뭔가 좀 이제 영화라는 컨텐츠가 뭔가 이게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걸 다들 느끼다 보니까 마지막이라도 뭔가 그냥 자기의 어떤 메시지라던가 어떤 자기가 원래 그토록 하고 싶었던 어떤 영화를 만드는데 좀 더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필생의 어떤 프로젝트를 좀 하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좀 자고로 소통이라는 거 상대방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조금만 더 힘을 빼셔서 이렇게 좀 이해되기 쉽게 만들어졌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염원이 조금 있긴 하죠. 입장으로서. 공부하겠습니다.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한번 저도 해서 그 뜻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댓글 행운의 카자르님께서 미키 7 원작 읽어봤어요. SF 삼강연의 자아성찰 가벼운 소설인데 봉준호 감독님이 어떤 점을 부각해서 만들었을지 궁금하네요. 진행이 자연스러워서 어색한 점이 없었어요. 솔직한 비평도 재밌네요. 잘 만듦 재미없음 크크크 하고 또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 미키 7이 제가 사실은 그냥 저도 포스터 그거 누구죠? 그 주연 배우? 로버트 패틴슨. 패틴슨이 이렇게 섹시해요. 당황스럽네요. 아무튼 뭐 누워 있는 포스터만 보고 그런 어떤 정보를 하나도 못 들었었는데, 저는 이 키워드 중에 삼강연애 그리고 삼강연애랑 가벼운 소설 여기 요게 조금 궁금증을 확실히 부각하게 만드네요. 저도 이게 어쨌든 7에서 17으로 바뀌었잖아요. 7에서 17로. 맞아요. 그 점도 조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궁금증을 이렇게 자아냅니다. 혹시 뭐 바밤바님께서는 요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거 있나요? 네? 로버트 패틴슨밖에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진행 자연스럽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선배님들의 우쭈쭈 댓글 너무나 힘이 되고 감사하고 이 기운 받아 바로 플루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는 건 뭔지 알아? 뭐죠? 인간은 쓸데없는 움직임이 너무 많다는 거야. 제가 너무 많이 움직이나요?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플루토, 우라사와 나오키의 걸작 플루토로 한번 이렇게 돌아와 봤습니다. 플루토가 좀 전에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 요거를 우라사와 나오키 팬이기도 해서 한번 요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어서 요 컨텐츠를 한번 갖고 왔고, 혹시 그 바범바님도 그 우라사와 나오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본 만화를 좋아해서 원래 플루토가 연재될 때 만화책을 봐왔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중학생? 고등학생? 막 이럴 때고 네네. 아무래도 권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보게 되는데 그 정발 속도가 느리잖아요. 나오는 텀이 있다 보니까 전의 내용을 까먹고 그 한 권을 이제 빌려보고 하다 보니 조금 연쇄적으로 내용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우라사와 나오키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구나 하고 단편적인 느낌으로만 기억하다가 이번에 이제 방송한다고 해서 만화를 다시 한번 보고 와, 잘 만들었다 느끼고 애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철한 아톰 원작도 데스카 짧게 오사무 데즈카 오사무님의 만화도 보고 그렇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확실히 어떤 퀄리티가 좀 다른 컨텐츠를 되게 오랜만에 좀 봤던 것 같아요. 혹시 요 본격적으로 이제 요 플루토 얘기하기 전에 그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좀 얘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님의 어떤 작품이 가장 좀 애착이 가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제일 최근에 마음에 깊게 남았던 건 최근작인 빌리베트인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미국 문화라던가 음모론, 이제 세계 전쟁이라던가 이런 모든 함축적인 거를 다루면서도 현실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맞아요. 좋으면서도 이제 결말도 이제 운명론적이면서도 이제 긍정적인 미래를 나름대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울림이 있었어요. 그게 약간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님의 종특이죠. 시그니처 종특인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좀 이 작가님은 신기하신 게, 그러니까 그림에 화풍이 있다면은 뭔가 약간 만풍이라고 해야 되나? 화풍, 뭐 만풍, 뭐 전개풍, 뭐 어쨌든 되게 웃긴 게 소재만 조금 다르게 차용하시고 굉장히 어떤 진행 방식이라던가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제의식 다루는 거라던가 진행 방식 다루는 거라던가 떡밥 다루는 거라던가 그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 사람 거다. 이 사람 거다라는 그 개성이 확실히 있거든요. 진짜 작가주의에 조금 잘 맞는 작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런 전개가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저는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님이 그 설마라는 말을 제일 잘 쓰는 그 작가인 것 같아요. 설마나 아니면은 그 약간 이렇게 말 끄는 거 있잖아. 설마 그 녀석이라고? 약간 그런 이 되게 끝맺음을 좀 궁금증을 굉장히 좀 잘 이용하는 작가가 그런 아닌가. 미스테리물에서 봤는데 초기작인 야와라나 해피 같은 거는 그 경향에서 벗어나 있는데 몬스터가 이제 진짜 작가님의 그 작가주의적인 경향이 확 두드러지면서 그런 걸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순위를 매겨보자면 가장 좋아하는 게 빌리베트고 그 다음이 몬스터, 플루토, 마스터 키튼. 근데 잠깐만, 플루토가 3위네요. 아니에요. 그 제법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까? 그 중학생 때 희미한 기억으로
네. 뭐 괜찮았지 이 정도에서 다시 보고 이런 주제의식 진짜 현실과 많이 맞닿아 있다 지금 현재랑 해서 다시 순위가 급등한. 저는 후반기 작품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몬스터를 제일 먼저 접했고 네. 몬스터 다음에 20세기 소년, 네. 그다음에 빌리 배트, 그다음에 이렇게 플루토 이렇게 네 작품인데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우라사와 나오키 감독님이 작가님이 되게 좋은 게 작품성이 초중반에 워낙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후반부에 힘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용두사미의 대가라고도 불리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좀 공감이 가기도 하면서 이거는 초중반부가 너무 어쩔 수 없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작가님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몬스터는 어쨌든 이제 요한이라는 그 닥터 덴마가 그렇게 쫓아가던 요한이라는 연쇄살인마가 면서도 자기가 어릴 적 살린 소년. 예, 아이러니를 굉장히 또 잘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닥터 덴마가 이제 처음에 이제 부자랑 그러니까 재벌이랑 이제 이 어린 요한이 들어왔을 때 부자 이제 이 병원 측에서 부자를 살려라라고 했는데 아이씨 뭐 그런 게 어딨냐 먼저 들어온 요한 살려야지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요한이 연쇄살인마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닥터 덴마가 이제 그 요한을 어떤 필생의 어떤 숙적이 돼서 쫓아가는 과정을 그린 게 몬스터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중반부는 굉장히 흥미롭게 잘 풀어내지만 결국 마지막 엔딩 쪽에 가서는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끝나는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몬스터 엔딩도 그 화장실 간 요한이라고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컷이 이제 병원에 있는 요한이 이제 닥터 덴마랑 만났을 때 그러니까 닥터 덴마가 살려주거든요. 살려주는데 마지막에 다시 가보니까 사라져 있는 그런 해서 이제 그래서 화장실 간 요한이라고 많이 불리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끝나는 게 조금 요 나오키 작가님의 어떤 단점 아닌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나마 저는 그래도 가장 좋았던 거는 몬스터였고 사실 20세기 소년은 진짜 그 인물이 누구였지? 하고 다시금 복습하게 만드는 결말이었죠. 예. 근데 20세기 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떡밥이 그러니까 회수가 너무 잘 안 된 느낌이어서 초중반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라는 그 불확실한 존재에 대한 거를 더 각인시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주제적으로. 근데 이제 뭔가 개연성이 저는 조금 더 떨어졌다고 독자 입장에서 생각이 돼서 조금 20세기 소년은 완성도로 치면은 그러니까 제가 느낀 만족도로 치면은 가장 조금 아래. 근데 그게 제일 흥행에 성공했죠. 저도 일본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인 것 같고 또 이제 우라사와 나오키 그 작품 중에 가장 흥행한 작품인 것 같고 빌리 배트 같은 그렇죠 영화화 돼서도 당겼고 근데 이제 빌리 배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그렇게 20세기 소년처럼 흘러가지만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좀 결말 부분에 가면 좀 뜬금없긴 하지만 굉장히 좀 주제랑 맞닿아 있는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 마무리로 돼서 빌리 배트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하고 플루토는 요번에 조금 사실은 되게 제가 이제 그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님 작품들은 되게 아끼면서 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요새 제가 느끼는 건데 좋은 컨텐츠가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사람 작품은 좋을 거야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뭔가 이 플루토를 조금 최후의 보루처럼 이렇게 계속 노타가 요번에 봤는데 와 확실히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라던가 주제가 진짜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랑은 좀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 또 단권이어서 진짜 딱 집약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요번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만화책도 보시고 그러니까 데지카 오사무 철학 아톰도 보시고 이 애니도 보신 거잖아요. 혹시 요거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은 사실 애니메이션만 봐서 혹시 요거에 대한 어떤 좀 가장 눈에 띄는 어떤 차이점이라던가 어떤 식을 좀 중점으로 다룬 것 같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처음으로 애니 보면서 이거 다르다 하고 바로 각인됐던 게 아돌프라고 KR이라는 로봇 혐오 세력의 회원이 나오죠. 그 가정에서 원래 만화에서는 가정부가
있는데 로봇입니다. 네네. 그 로봇은 원래 그 이제 한 1화인가 2화쯤에 네. 로봇 버디 죽은 데이터 칩 전해준 아내 그 구형 모델이거든요. 순경 로봇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로봇이 나와서 로봇 혐오한다면서 가정부 로봇을 쓰네 하고 또 이제 식당이라던가 뭐 다른 좀 가족이 로봇 혐오적인 발언을 할 때 그래도 나름 일반인의 탈을 쓰듯 방어하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네네. 소소한 차별을 하는 아돌프의 그런 이중성을 보여준단 말이죠.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션에는 그 가족이 등장하자마자 아들이 우리 집도 가정부 로봇 두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엄마가 바로 설거지를 하고 그랬던 게 확 바로 각인이 되었고 이게 확 다르네? 하고 남았고 그 점에 있어서 로봇 혐오자라는 걸 조금 더 그 시청자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만화로 봤을 때 은은하게 차별하는 이중성 그런 면을 느꼈는데 이제 애니는 확 짧게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임팩트 있고 좀 약간 그렇게 압축적으로 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뭐 남들은 다 쓰는데 왜 우리 집은 안 써? 이런 느낌으로 접근했던 것 같고 뭔가 서사적으로 순서를 바꿨다고는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둘 다 매끄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만화는 아무래도 책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한축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도 어느 정도 그렇죠. 원래 무빙이 이제 만화책은 무빙이 없는데 뭔가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으로 변경되면서 무빙이 강해지니까 크기라던가 그런 컷 하나로도 이게 뭔가 감정이 전해지곤 하는데 이제 영상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서사 면에 있어서도 중간중간 빼낸 것도 있고 닥터 루즈벨트라는 곤돌이도 초반부에 나왔었는데 만화는 이제 애니에서는 후반부에만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랬던 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플루토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의 어떤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철원 아톰이라는 그 원작이랑 이 플루토의 좀 가장 큰 좀 차이점은 뭘까요? 저 일단 좀 되게 시작부터 아예 까고 들어갑니다. 플루토한테 이제 그 왕이 시켜요. 너는 지구 최상의 최강 병기 로봇이니까 나머지 로봇들 다 무찌르고 증명해내 이래가지고 보내서 하나하나 이제 도장 깨듯이 갑니다. 그게 이제 아톰 먼저 찾아갔던가? 몽블랑 맨 처음 찾아가고 아톰 찾고 뭐 아무튼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연쇄 로봇 살인 같은 미스터리 장르를 더했고 그 철원 아톰은 어쨌든 좀 배틀물의 성향이 좀 그리고 그런 느낌이군요. 플루토 자체가 게지트가 동인물? 그 끌고 나가는 인물이잖아요. 주요 인물인데 거기 철원 아톰에서는 이제 그냥 최강병기 7 중 하나 정도로 짧게 나오고 지나가는 게 그러니까 좀 엑스트라였는데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거군요. 맞아요.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장르성이 확 더해진. 맞아.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우란의 그 캐릭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톰의 여동생 설정이 좀 많이 바뀌었군요. 일단 그 철원 아톰 원작에서는 우란이 이제 오빠처럼 활약하고 싶어서 오빠인 척을 하고 플루토랑 싸우러 나가기도 하고요. 좀 더 열렬 느낌이 있네요. 그밖에 그래서 오차노미즈 박사님의 손자를 구하러 간 동생 우란의 모습에서 이 부분은 이리 각색을 잘한 걸까? 하고 살짝 다시금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아무래도 영화 내용을 조금 설명을 일단은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로봇 연쇄살인이 이제 일어납니다.
예, 로봇. 그러니까 지금 그 플루토가 다루고 있는 세계는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로봇 어떤 인권법 같은 것도 생기고 사람처럼 좀 지내는 사회인데 감정이 있죠. 예, 감정이 있고 좀 많이 발전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한 사회죠. 근데 이제 그런 사회에서 7대 로봇이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량 살상할 수 있는 7대 로봇. 그러니까 엄청난 강력한 능력을 가진 어떤 7대 로봇들이 몽블랑이라고 이제 산악 로봇을 시작으로 예, 기점으로 이런 뿔 형태, 그러니까 시체에 어떤 뿔이 달려있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게지이트라는 바밤바님이 말씀해주신 그 로봇 형사가 이제 이 연쇄살인을 좀 추적해 나가면서 어떤 이 뒷배에 뭐가 있는지 어떤 음모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지 왜냐하면은 그 멀티로 진행이 되는 게 그 로봇을 발견한 인간 과학자들도 같이 계속 죽잖아요. 그래서 2명씩 이렇게 죽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요 캐릭터들은 이 7대 로봇, 이 7대 로봇이 한 명씩 이제 이 플루토라는 예, 범인이 플루토거든요. 이제 희생당하는 한 명의 어떤 로봇을 캐릭터로 중점을 다루면서 이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까 철원 아톰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좀 잘해주신 게 그 전에는 어떤 뭐 게지히트나 다른 로봇들은 그냥 하나의 어떤 좀 이 플루토라는 로봇에 희생당하는 그냥 엑스트라에 불과했다면 철원 아톰에서는 이번 플루토의 작품에서는 이 개별 인물, 그러니까 인물이 아니라 이제 이 로봇들한테 하나의 서사를 다 이제 이렇게 담아주면서 이들의 죽음, 이들이 죽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이런 식의 어떤 서사로 조금 바뀌었죠. 가장 큰 점은 어떤 감정이입인 것 같아요. 이들에 대한 감정이입. 첫 봤다 몽블랑은 잘 못 느꼈지만 몽블랑은 사실 쓱 처음에 약간 지나가는 느낌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희생자인 노스 때부터는 약간 좀 감정이입이 확 됐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내용을 어쨌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플루토의 좀 좋았던 점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 못 느꼈던 네네. 지금 다시 읽으니 되게 좋았던 게 현 AI나 이런 국제 상황들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절묘하게 시사성이 좀 예, 이게 원래는 더 일찍 나올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춰졌는데 이제 시기가 기가 막히게 좀 맞았던 거지. 진짜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진짜 트렌디한 느낌이 들고 맞아요. AI가 이제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공포로 그러니까 소재로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감정이입이 갔고 야 이거를 10몇 년 전 작품이잖아요. 와 그때 당시에 이걸 이렇게 풀었다고? 와 진짜 나오키는 확실히 천재다. 좀 그 압도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나오키. 20년 전이네요. 2003년에 첫 연재되었으니까. 정발이 언제지? 아무튼 중학생 때 처음 본 기억이 있어요. 중학생. 그럼 거의 20년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천재들이 세팅해 놓은 거대로 이 사회가 조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철원 아톰 자체는 1964년도인데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그때도 로봇이 감정이 있고 로봇은 뭐 살해해서는 안 되고 뭐 그런 법 조항도 다 있고 로봇 인권이라던가 로봇이랑 뭐 인간이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을까 하는 데즈카 오사무님의 이런 주제의식부터 시작해서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님도 이렇게 걸작을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키 감독님이 참 이 금속을 가지고 이 인간성을 조금 묘사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걸로 어떤 제 3의 어떤 의인화를 해서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고 뭐 하는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어쨌든 되게 너무 좋았던 거는 로봇이라는 소재를 갖고 왔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소재를 갖고 왔는데 그 디테일이 너무 다 살아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간은 기억이라는 거를 이렇게 지울 수가 있지만 잊어먹으면서 이 기계는 이 지울 수가 없어서 이 아픔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부터 해서 이제 소거를 해요. 그 설정을 가지고 기억을 지울 수 있냐 없냐부터 해서
아니면은 뭐 기억을 누가 삽입을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점이 굉장히 좀 철학적이면서 굉장히 또 재미가 어떤 스토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흥미를 좀 자아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이 이제 게지트라는 메인 주인공을 통해서 굉장히 좀 잘 보여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아톰이 주연이긴 하지만 거의 그냥 이 게지트 원맨 쇼가 아닐 정도로 진짜 게지트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어떤 작품 플루토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였나요? 저는 가장 뭐 게지트는 얘기하셨으니까 게지트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덴마를 다시 보고 이카리겐도가 너무 생각났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죽은 그 자신의 가족을 다시금 되살리고 그렇죠. 그 에반게리온의 이카리겐도 되게 인간미 없고 이런 느낌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줬구나 싶기도 했어요. 블랙잭 나온 것도 다시 보니 알 것 같고. 블랙잭이 뭐죠? 그 무면허 이사라고 그 데지카 오사무 다른 작품 부분 나온 거 있어서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다시금 깨닫고 그 밖에도 저는 이제 조금씩 작품에서 자기 그 로봇을 인간처럼 대하다가도 다시 뭐 로봇의 사망 아니 뭐 파괴라던가 내 로봇 버디라고 했다가 아니 그 로봇 경찰이라고 뭐 정정한다던가 그 디테일 부분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는 이름을 말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로봇이 만약에 죽었어. 로봇이 만약에 죽으면은 그 로디 뭐라고 했다가 아니 그 순경 로봇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맞아. 뭔가 그걸 말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뭔가 처음에 그렇게 이름을 말하다가 어쨌든 그 순경 로봇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 좀 사회의 어떤 시선 차별이라던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친구로 어쨌든 생각을 하지만 뭔가 거기 보면은 그 사회에서 보면 아까 말했던 그 KK단 모티브 KR단도 있고 뭔가 이 로봇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를 게이트도 하잖아요. 다르잖아요. 예, 게이트 인간이랑 그 로봇을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구분하려고 그런 게이트도 만들고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살아 있어가지고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확실히. 예. 맞아요. 저는 그리고 그 디트로이트 그 게임도 생각나기도 디트로이트 하고. 비컴 휴먼. 진짜 그거랑도 되게 맞닿아 있죠. 맞아요. 그 안드로이드 시점으로 이제 푸는데 새 캐릭터 시점으로 푸는 게임 플스 게임인데 재밌어요. 그것도 눈물 많이 흘렸죠. 그것도 진짜 가슴 저미는 스토리들이 많아가지고 확실히 맞아요.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저는 가장 마음 가는 캐릭터가 그 알리인 것 같아요. 꽃 파는 아이. 꽃 파는 아이요? 미스터 이러면서 꽃 한 송이만 사주세요 하고 되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사하드도 그렇고. 사하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사하드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맞네요. 지금 캐릭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당연히 저희 방송은 스포 방송입니다. 플루토 그러니까 범인인 플루토가 알고 보니까 이제 로봇이잖아요. 어쨌든 이 세계관의 법칙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로봇이니까 이 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거대 몸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어떤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들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일할 때 보통 큰 로봇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형 일반용 바디 수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플루토라는 기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떤 인공지능이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게지트가 추적하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은 이 살인을 저지를 만한 인공지능이 아닌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굉장히 꽃을 사랑하고 이 어떤 전쟁으로 인해 망가진 이 페르시아를 살리고 싶어하고 이런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해서 굉장히 아빠 문제. 악역이긴 하지만 되게 입체적으로 다뤄지거든요. 혹시 그런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느낀 점이 바밤바님은 있으신가요? 확실히 녹화 목적이던 로봇이 그렇게 대량 살상 무기가 되고 한다는 데에서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연구를 계속 해내다가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빠가 그리 이용해 먹고 아빠는 또 이제 아브라 박사죠.
맞습니다. 네, 그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작품성은 좋지만 재미가 있냐라는 점에서 네. 이게 굉장히 셋업이 되게 복잡하게 겹겹이 레이어로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악당 측면도 단순히 뭐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그 플루토라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공지능이 아버지 아브라 박사에 의해서 조종당해서 이렇게 세뇌당해서 자기는 하기 싫은데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캐릭터고, 아브라 박사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데 이미 그 전쟁에 죽어서 메모리 칩을 이식한 자기만은 인간으로 알고 있지만 로봇이었고, 근데 또 여기에 흑막도 있고 루즈벨트, 뭐 아까 그 테디베어, 곰돌이, 테디베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레이어가 좀 쌓아 있다 보니까 쌓아 있는데 액션은 약간 바스터즈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막 뿌슝빠슝 빵빵 막 이러면서 막 로봇끼리 탕탕탕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얘는 이래서 행동할 것이고 저런 식으로 행동할 것이고 막 서로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면서 추적하다 갑자기 한번 파파파박 붙고 끝나던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겉면만 봤을 때 뭔가 약간 그런 로봇 액션인 줄 알고 봤던, 아니면 진짜 원래 그 기존 아톰처럼 배틀물인 줄 알고 예고편, 넷플릭스 예고편 보면은 약간 그런 식으로 홍보가 돼. 그러니까 막 사실은 근데 예고편이라는 게 블록버스터적인 장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인 줄 알고 봤는데 이제 너무 스토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좀 진입 장벽이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한번 말해봐도 정말? 이게 굉장히 스토리는 좋지만 이게 재미가 있는 거냐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루즈하게 느껴지는 거지, 전개에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도 좀 이게 되게 아쉬운 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되게 할 말이 많은 주제의 플롯이긴 해가지고 진가를 알려면은 확실히 조금 이렇게 진입하는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루즈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담고 있는 주제의식이 명확하게 전달이 돼서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좋은 작품 봤다 할 수 있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대사 하나하나가 좀 기가 막히죠. 눈물이 납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되게 많은데 저는 일단은 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떤 보면서 대사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 증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아무것도 태어날 수가 없어. 태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다 되게 그 퍼즐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좋은 게 이 도움닫기가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중심 메시지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느꼈을 때 이거 굉장히 좀 캐릭터를 흥미롭게 활용을 했다라고 느끼는 게, 몽블랑이 죽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 몽블랑을 그리워하고 다 같이 7대 로봇들이 다 동료였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노스 이후에 세 번째 희생자가 이제 브란도라는 이제 그 격투 기계 다루는 그 로봇인데 같이 이제 이들은 다 이제 제 39분쟁 중앙아시아 분쟁인가 그 전쟁 때 같이 이렇게 동원돼가지고 함께 이제 이 전쟁을 치른 로봇들이에요. 설정이. 용사. 근데 이제 이 브란도는 몽블랑의 복수를 하려고 플루토랑 싸워. 맞아.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헤라클레스였나요? 네, 맞아요. 헤라클레스는 이 브란도를 위해.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 명의 캐릭터가 죽으면서 정말 거대한 이 플루토라는 존재를 조금씩 흠집을 내기 시작해요. 브란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오리 속에서 이 플루토라는 기계랑 싸우면서 어떤 힌트를 하나 내보내고, 헤라클레스는 그 힌트를 이어받아 싸우다가 자기 몸이 망가졌을 때 이제 일반용 바디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또 싸우고, 물론 이제 흑막인 플루토의 아버지인 아브라 박사가 뭐 방해를 한다던가 이런 점은 있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캐릭터 아톰 죽으면서 힌트 남기고, 그 다음에 엡실론이 그걸 그러니까 뭔가 바톤을 계속 이어받으면서 이거를 진행시킨다는 조금씩 이 승기를 가져.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 승기를 가져. 사실 그 주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같이 전개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게지트가 그렇게 말했던 증오가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가면서 아톰까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모든 캐릭터가 느끼는 어떤 것들을 메모리로 이 아톰한테 전달을 하면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좀 휴머니즘 코드랑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톤을 뭔가 이
이 그지같이 정말로 암담한 세상에서 이 믿음, 이 좀 이 휴머니즘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뭐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바톤 터치로 전달하다가 마지막에 터지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요거에 이어서 얘기하면 이런 주제나 메시지 같은 거에도 이런 어떤 가장 메인은 증오잖아요. 증오라는 키워드잖아요. 증오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굉장히 좀 다단계로 잘 설득시켜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마지막은 굉장히 좀 뭉클했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 맞아요. 몽블랑은 숲을 사랑했고 노스 이후는 음악을 사랑했고 브란도는 가족을 사랑했고 그런 그와 우정을 나눈 헤라클레스가 이제 애들을 전쟁 고아들을 보살핀 앱실론 그리고 아기를 쏘지 못한 게지트라던가 정의를 사랑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모두 떠올린 아톰. 그 에너지를 그 메모리를 그 메모리를 모두 이식받은 아톰. 그리고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더 있죠. 그 아톰한테 반한 플루토. 그니까. 플루토가 그러니까 악역인 줄 알았는데 플루토 뒤에 하나 더 있었어. 이중인격이래요. 보라라고 하죠. 보라. 그러니까 좀 지방 365 그 느낌 나던데. 지방 365. 그 MC 그거. 그 광고. MC 365군요. 지방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흑막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 아브라 박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 작은 공은 아니죠. 큰 공이죠. 반양자폭탄. 반양자폭탄인 보라랑 이제 싸울 때 플루토가 또 이제 이 아톰한테 감동을 받아서 또 이제 플루토가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이런 어떤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좀 스무스하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쌓아 올리잖아. 그래서 당연히 어떤 진행되는 속도는 느리지만 이거를 좀 참고 보면은 굉장히 어떤 큰 울림이 있는 스토리 라인인 것 같아요. 진짜 엡실론이나 아톰이나 다 플루토를 무찌를 수 있었지만 놓아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또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성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누구의 죽음이 제일 슬펐나요? 슬픈 거요? 저는 노스 이후 지금 당장에 생각나는 노스 이후는 좀 너무 판이 그려졌어요? 아니야, 나 노스 이후 때는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진 않고 약간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딱 그럴 수 있는. 노스 이후는 사실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살짝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톤 터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좀 짧은 단편. 그러니까 너무 독립적이야. 그 노스 이후 에피소드는 너무 독립적인데 저는 의외로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1바는 전 게지히트고. 게지히트 진짜. 2바가 저는 엡실론이 좀 놀랐어. 엡실론 에피소드가 되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쟁도 거부하는데 이제 또 거기 한 명 붙잖아요. 호그라는 이제 전투 로봇인가 그 경호 로봇이 하나 붙는데 그 친구랑 어떤 좀 티키타카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이를 그러니까 자기 두 손을 분리해서 그 아이를 한 명 보호하고 자기는 이제 플루토한테 목이 날아가잖아요. 그 연출도. 그 연출도 굉장히 좀 좋았고 노잼 평화주의자 엡실론이 굉장히 마지막에 큰 울림을 또 줬다. 너무 연출 잘하네요. 다시 되돌아보니. 아톰이 제일 약간 좀 근데 또 밈으로도 돌아다니는 그 유명한 장면이라. 맞아요. 다양한 캐릭터들의 어떤 매력이라던가 그게 또 밈으로 되게 유행을 했죠. 그래서 진짜 전반적으로 정말 작품성이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지금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그나마 좀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플루토에서? 단점? 단점? 단점. 그나마 찝어보자면 단점. 뭐 있지? CG가 조금 맞아요. 따로 노는 느낌? 저도 이거 어쨌든 넷플릭스에서 되게 제작비 많이 받아서 했다고 들었는데 약간 이거 슈킹했나 싶을 정도로 좀 3D랑 따로 노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고 저는 결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결말 일단 루즈벨트 그 테디베어 인형이 이게 뭐야 하고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그 로봇이 아톰한테 부탁을 받고 죽이러 오죠. 그렇죠. 근데 그 브라우 로봇은 이제 그 전에 깐 게 많았잖아요.
양들의 침묵 한니발 렉터처럼 자문을 받는 역할로 이제 나오고 되게 신비감도 있어서 그 캐릭터는 이제 알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좀 인공지능을 가진 네. 그런 로봇들이 이제 또 하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그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흑막인데 맞아요. 얘가 이 아브라 박사처럼 뭔가를 이 플루토하게 했냐 이건 또 정확히 연결성은 안 보이잖아. 그냥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미국 쪽이랑 갑자기 등장을 하잖아요. 미국 트라바키아? 죄송합니다. 트라키아? 그 어느 나라처럼 보이는 트라키아라는 나라랑 네. 같이 그 대통령이랑 이렇게 그쵸? 작당 모의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한니발 렉터가 기존에 자기 자리에서 나와서 가슴에 꽂힌 창을 뽑은 채로 에반게리온. 이제 꽂는 느낌이 되게 좀 뜬금없다? 좀 뜬금없고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좀 잘 안 모아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만화책으로 한번 보시면 만화책은 그 디테일이 좀 살아있나요? 그 만화책이랑 초반에 네 루즈벨트가 막 그 트라카우 대통령 연설하는데 뒤에 쓱 보이고 막 이문스러운 말들을 막 남기는 그 이미심장한 컷들로 갑자기 딱딱딱 등장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만화책에서는 좀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앞에 복선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거든요. 그쵸. 초반에 없었던 것 초반에 같은데. 없고 그냥 중후반부에 갑자기 저 새끼 뭐야? 라는 이런 식으로 좀 갑자기 가툭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좀 그 연계성이 좀 아쉽다. 아쉽다 정도고 물론 이제 그거 빼면은 뭐 그거 말고 좀 나머지들이 너무 훌륭하게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궁금하게 만드는 걸 되게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설정을 하나 정해놓으면은 궁금하게 만드는 걸 되게 잘한다고 느낀 게 원격 조정을 할 수도 그러니까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면은 이 어떤 로봇을 원격 조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브라 박사가 주로 쓰는 방법이 이 무슨 벌레 같은 애들 뱉어내가 벌레 로봇 같은 애들을 뱉어내서 이 비어있는 일반 수트들을 대체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다른 로봇 형태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뭐 저기 누구야 박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형식이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거를 어떤 식으로 떡밥을 깔았냐면은 얘 전자두뇌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 깔고 알고 보니까 이제 이 비어있는 수트 속에 이 바퀴벌레들이 들어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좀 자아내는 연출들도 굉장히 많아서 진짜 좀 따라가는 데는 진짜 무리 없이 굉장히 좀 재밌었던 작품 같았습니다. 아브라 박사가 갑자기 이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브라 박사가 그러니까 결말이 아브라 박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라 나오면서 사라지잖아요. 이제 정체성 깨닫고 얘 전자두뇌 없네 이러고 이긴 합니다. 뭔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자연소멸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래 그 로봇 맞습니다. 그걸로 고지? 고지 이꼬르 아브라. 고지 이꼬르 아브라. 그러니까 이중인격이었다. 고도로 발달된 로봇은 인공지능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이중인격도 자기 자신도 속이고 맞아.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반전 아닌 반전처럼 사용이 되는데 그 후반부가 뭔가 약간 호다닥 지난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것 같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재원님은 플루토에 실사를 한다면 배우들 누구 캐스팅하고 싶은지 일단 게지히트부터. 게지히트?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톰 행크스? 잘 어울리네요. 게지히트. 또 누구 있죠? 쪽은 선한면서도 다부지. 케이지용? 근데 케이지를 캐스팅한다면 여기에 뭐 있을까요? 케이지가 게지히트다? 아브라? 근데 케이지용은 저만의 요정으로 좀 간직하고 싶습니다. 오호, 예싸. 뭔가 케이지용이 아브라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막 천의 연기 빠바바바. 근데 또 그 표정이 막 바뀌는 부분이라든가. 근데 로봇 어느 정도 그 사이보그라고 뭐 보이는 그것도 있으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서 뭔가 아쉽지만 케이지용은 좀 톤이 안 맞지 않나.
A 작품이랑. 그러면 네. 다른 누구 있을까요? 글쎄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헤라클레스에는 네. 그 누구지? 나도 그 생각했어. 그 미드 최근에 누구죠? 미드? 봤던 히어로물 그 제임스 건 네. 드라마한 피스메이커. 네, 피스메이커 그 존시나. 배우. 존시나 어떠세요? 존시나 조금 닮았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나이대가 좀 흰머리로 나왔잖아요. 헤라클레스.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그 아바타의 그 대령 있잖아요. 너무 멋있는데요? 네. 멋있게 죽으니까 멋있게 살아하니까. 네. 그러면 그 브란도는요? 저는 브란도. 브란도는 페드로 파스칼 추천합니다. 근데 너무 닮았다. 잘 어울리겠네. 페드로 파스칼. 뭐 여러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이제 등급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밤바님 한번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평점은 A 마이너. 굉장히 높은 올랐습니다. 점수네요. 예. 네. 그리고 한 줄 평은 혹시 다시 봐도 재밌다. 굉장히 담백하고. 아니다. 시사성이 있는 AY 사랑. 결국 사랑만이 살아남는다. 그렇죠. 중호는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맞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차가운 금속에서 느껴지는 기계의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뭔가 이 금속 제3자화된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이 감정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를 좀 이렇게 멀리서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인간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설정이 돼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A- 저도. 와우. 2A-네요. 최고. 진짜 너무 오랜만에 작품성 있는 작품 봐서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도 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방송에 처음 나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한번 방송에 참여한 소감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었고요. 또 두서없이 말했는데 듣는 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왜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플루토가 너무 방대한 걸 다루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선배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신 이 바밤바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서울의 봄 작품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